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리층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역폭 활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중에 다중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중화를 사용해야 해요. 다중화는 여러 개의 채널을 모아서 하나의 채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화는 단일 링크를 통해서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그림 6.1에 이런 다중화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N개의 데이터 스트림이 들어옵니다. N개 장치에서요. 그래서 먹스를 통해서 합쳐져요. 한 개의 스트림 조합으로요. 먹스가 바로 다중화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림이 조합될 때는 스트림이 물리적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 물리적 경로 이 링크는 여러 개의 쌍들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채널이에요.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으면 링크 안에 여러 개의 채널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쌍의 장치들 사이에 그 전송을 위해서 하나의 경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개 스트림 조합은 복구기를 통해서 각각 내가 원했던 채널에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중화는 FDM 그러니까 주파수 분할 TDM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 중간에 있는 건 안 할 겁니다. 네. 이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아날로그를 위한 거고요. 이 TDM은 디지털 다중화를 위한 겁니다. 먼저 주파수 분할 다중화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그림 6.3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각 장치들이 신호를 보내요. 이 신호를 이제 다중화기가 변조를 합니다. 그래서 N개의 반송 주파수로 변조를 하고요. 이 복합 신호는 충분히 떨어져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간섭받지 않기 위해선 대역폭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간섭받지 않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앞에서 링크가 채널로 구현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지고 이것은 간섭되지 않는다면 원래의 신호로 복구가 되는 형태가 바로 FDM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조합하는 아날로그 다중화 기술이고요. 이것을 다중화하는 과정은 이 6.4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파수 어떤 소스에서 신호를 생성할 때 되게 유사한 주파수로 생성이 돼요. 이것은 반송 주파수로 변조가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다중화기에서 결합이 되는데 이 반송 주파수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송 주파수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변조 신호로 만들어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복합 신호를 만들어서 우리가 링크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링크는 이 복합 신호를 수용하기에 적당한 크기의 그런 크기여야 됩니다. 잘 녹화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다중화 복구가 되는 과정은 6.6, 6.5에 나와 있는데 다중화된 신호가 들어와서 복조기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신호로 분리가 되는데요. 다중화된 신호는 필터를 통해서 반송파가 되고요. 이것은 다시 반송 주파수가 돼서 원래 신호로 이렇게 개별적인 신호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전화를 쓸 때 4kHz를 사용을 해요. 4kHz로 음성 신호를 보내고 이것은 서로 다른 대역폭으로 변조가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20부터 32까지에 걸친 대역폭을 사용하는 링크를 통해서 조합해서 보내길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역폭으로 변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보냅니다. 보내면 이 복조기는 필터를 통해서 자신의 신호, 자신이 원하는 그 범위만 통과시켜요. 얘는 20부터 24까지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각각 분리를 해내고 이제 0부터 4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4kHz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 채널에서는 각 신호의 주파수가 0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서 신호를 받습니다.
이 6.2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100kHz 대역폭을 갖는 5개 채널을 함께 다중화해서 보낼 건데 서로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10kHz의 이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500에다가 40을 더하면 540kHz가 되겠죠? 네. 그렇고 여기는 6.3에 대해 이건 6.3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각 디지털 채널에서 전송 속도가 1Mbps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1MHz의 채널을 사용하는 위성을 통해서 보낼 거래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기 위해서 16QAM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16QAM은 그 16개의 신호 모양을 보내기 위해서 4비트, 한 신호당 4비트를 전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6개의 신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전송할 때는 한 비트씩 이렇게 묶어서 보내잖아요. 프레임으로. 그래서 우리가 1Mbps를 보낼 때도 4비트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낼 때 250kHz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 1MHz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링크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복합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프레임을 4번 보내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다 보낼 수 있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겠죠? 네. 이제는 시분할 다중화입니다. 이 시분할 다중화는 링크가 높은 대역폭을 여러 연결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링크를 공유하냐? 시간별로 구획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그 범주를 나눴지만 이제는 시간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6.12를 보면 발신지 1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이 1, 2, 3, 4 중에 내가 원하는 하나에만 전달된다는 걸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분할 다중화를 했다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분할 다중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기 TDM과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가 있는데요. 먼저 동기 TD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술로 또는 틈새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건데요. 이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강의를 찾아보니까 선생님이 기본서 완전정보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초에 각 채널에 500개의 데이터를 보낼 거래요. 그래서 500개의 데이터를 보내려면 이 각각 3개의 채널에서 보낼 건데 그러면 이 단위를 이 단위 3개 각 단위를 한 개씩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의 프레임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은 그러면 몇 개가 생성이 될까요? 바로 500개가 생성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얘 한 개당 500개를 보낼 건데 이게 3개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한 묶음씩 보내면 50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한 개의 프레임은 시간이 500분의 1 세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t 시간에 보내기 위해서 네, 이 프레임을 우리는 또 1초 이 전체 만들어진 프레임을 우리는 또 1초 안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단위들은 여기에 이 슬롯으로 들어가요. 이 슬롯은 이 3개를 묶은 것이 t이기 때문에 이 시간 슬롯은 3분의 t가 됩니다. 네, 그런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 6.5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각 입력의 데이터 전송률은 1kbps고 한 번에 한 비트씩 다중화된다고 하면 그 각 입력 슬롯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 입력 슬롯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력이 1kbps면 입력 슬롯은
그 한 비트가 입력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kb 분의 1을 해가 1000비트를 보내는 데는 1초가 걸리는데 그러면 한 비트를 보내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1 마이크로세크가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1kb분의 1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출력 슬롯은 우리가 아까 전에 3개로 묶어서 보냈고 이것의 3분의 1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마이크로세크고요. 각 프레임 기간은 뭐라고 그랬죠? 이것만큼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그 크기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간은 1 마이크로세크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출력 슬롯 3개가 있는 것이 프레임이기 때문에 1 마이크로세크가 걸린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제 6.6은 6.14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 문제입니다. 이게 입력 비트 기간, 이게 1 마이크로 bps예요. 그러면 1초에 1 마이크로 비트를 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비트를 보내는 데는 1 마이크로세크가 걸리겠죠? 이거 1메가 bps라 읽어야 되는데 제가 1 마이크로 bps라 읽었죠? 네. 그리고 출력 비트 기간은 우리가 한 프레임에 4비트를 보내는데 이 프레임은 1 마이크로세컨드 안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 마이크로세컨드. 이 슬롯은 4분의 1 마이크로세컨드. 그리고 출력 비트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4개의 비트를 다 1초 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레임이 4비트잖아요. 근데 이 4비트를 우리는 1메가만큼 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메가 bps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프레임은 이렇게 묶음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비트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1메가 프레임 per sec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제 6.7의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4개의 1kbps 연결이 다중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각각 4개의 연결이 1kbps고요. 이게 잠시만요. 네, 약간 조금 춥네요. 네, 그래서 4개의 1kbps 연결이 다중화되고 있다. 각 단위는 1비트다. 다중화 전에 1비트 기간. 1kbps 1초에 1kb 1000비트가 보내주고 있는데 그럼 한 비트 보내는 데는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1초에 1000비트 보내는데 한 비트 보낼 때는 1000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 곱한 거 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1 마이크로세크입니다. 링크의 전송 속도는 이것을 한꺼번에 1초 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4kbps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프레임을 1 마이크로세크 안에 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4비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마이크로세크가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 기간은요. 이 비트를 이렇게 묶음으로 묶은 거니까 이 비트의 개수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1kb frame per second. 프레임의 기간이니까요. 이 프레임을 보낼 때는 1 마이크로세크가 필요합니다. 네, 이 끼워넣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제 6.8은요. 4개의 채널을 다중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채널은 100바이트의 속도로 전송을 하고 각 채널마다 1바이트씩 다중화하는 경우에 대해서 잠시만요. 어젠 영상 찍다 너무 더워서 옷을 가렸는데 오늘은 너무 춥네요. 그래서 TDM을 사용해서 4개의 채널을 다중화한다. 그래서 100바이트의 속도로 전송을 하고 각 채널마다 1바이트씩 다중화를 하는 경우
1바이트씩 다중화를 한대요. 그래서 프레임의 크기랑 프레임 기간이랑 프레임 속도, 링크의 비트 전송률, 이 프레임의 크기는 각각 4개 채널에서 한 바이트씩 다중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8비트니까 32비트가 되겠죠. 그리고 프레임 기간은 우리가 100바이트니까 100개의 프레임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100프레임 per sec겠죠. 그리고 프레임의 속도는 이것의 프레임 기간은 여기여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링크의 비트 정속률은 우리가 100바이트를 보내는데 이게 400바이트잖아요. 400바이트를 총 보내는데 400바이트는 바이트는 8비트니까 400 곱하기 8하면 3200bps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중화기가 시간 슬롯마다 2비트씩 실어 보내서 4개의 100kbps 채널을 다중화를 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4개의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보여라 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100kbps를 우리가 다중화해서 보낼 건데 2비트씩 실어 보낸대요. 그러면 이것을 2개 묶음 이렇게 2개 한 프레임에는 이렇게 얘거 해가지고 8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의 속도는 일단 이것을 2비트씩 묵으니까 얘를 나누기 2 한 거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50K 프레임 per sec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기간은 이것의 여기겠죠. 그리고 비트 전송률은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 초에 보내기 때문에 400kbps가 됩니다. 그리고 비트 기간은 이것이 여기 되겠죠? 네. 우리가 동기 TDM은 이건 A자리, 얘 만약에 얘가 A, B, C, D면 여긴 A자리야, 여긴 B자리야, 여긴 C자리야, 얘는 D자리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보낼 게 없으면 이게 빈자리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대안은 우리가 통계적 TDM을 사용해가지고 빈 슬롯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률을 관리하는 전략은 다단계 다중화, 복수 슬롯 할당, 펄스 채우기가 있어요. 이 TDM의 단점은 이렇게 입력되는 비트의 율이 같으면 되게 좋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단계 다중화, 이렇게 세 개의 전략이 있어요. 다단계 다중화는 어느 입력의 데이터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정수배만큼 빠를 때 6.19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보다는 40이 2배 빠르죠. 그러면 이 20을 2개를 한 개로 묶어가지고 40kbps를 해서 맞춰준다는 거예요. 네, 복수 슬롯 할당은 어떤 것이 다른 거에 2배 막 이렇게 정수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는 더 많은 슬롯을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입력되는 비트율을. 그리고 펄스 채우기는 이렇게 정수배가 딱 들어맞으면 또 괜찮은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장 높은 데이터율의 입력 횟수를 주로 하고 그보다 낮은 데이터율의 입력 횟수는 공비트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0하고 46이면 50을 주로 하고 4개는 0으로 채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 프레임 동기화는 여기 프레임 구성 비트를 보면 다중화를 푸는 장치가 들어오는 채널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 슬롯을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도록 프레임마다 일정 패턴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3비트 하고 이렇게 빈 프레임이 생기면 네, 그냥 서로 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비트 보내고 나 끝났어 1 보내고 0 이렇게 1, 0, 1,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 끝났어 나 시작이야 약간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예제 6.10은
매초 250개의 문자를 생성하는 4개 채널이 있대요. 그러면 각 채널의 비트율은 250 곱하기 8이겠죠. 그리고 끼워 넣는 단위가 문자래요. 그리고 1비트의 동기화 비트 프레임을 더했는데요. 4개의 채널이 있는데 그러면 8비트씩 하나에 묶음을 하니까 48에 32에다가 한 비트를 더 더해야 되니까 33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각 채널의 데이터 전송률 아까 말한 것처럼 250 곱하기 8을 하면 2kbps가 나오는데 네, 그거가 데이터 전송률이고요. 각 채널의 문자 기간은 이것의 문자의 기간이니까요. 1초에 250개를 보내잖아요. 그럼 250분의 1세크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속도는 문자의 개수만큼 또 이렇게 묶어지니까요. 250 프레임 per sec가 됩니다. 그리고 각 프레임의 비트 수는 아까 말했듯이 33비트가 되고요. 링크의 전송률은 250개의 프레임이 생성이 되는데 33비트에 각.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예제 6.11은 100kbps 전송률을 갖는 채널과 200kbps 전송률을 갖는 채널을 다중화해야 된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을 다중화 풀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이 3개 있다, 100kbps가 3개 있다 치고 프레임의 속도는 100kg 프레임 per sec로 했고 프레임 기간은 100k분의 1 마이크로세컨드, 1 마이크로세컨드 그리고 링크 전송률은 300kbps로 하였습니다. 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입니다. 우리가 슬롯은 되게 동적으로 할당돼요. 그래서 입력 회선만 전송할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출력 프레임을 슬롯을 할당받아야지 되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통계적 다중화에서는 각 프레임의 슬롯 수는 입력 회선 수보다 적어야겠죠. 왜냐면 있는 것만 뽑아서 하는 거니까 입력 회선이 아까 전에 다 차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중하기는 각 입력 회선이 들어갈 방식을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할당을 하고 아니면 건너뛰어가지고 다음 회선을 또 확인하고 이런 방법으로 순회를 막 돌면서 확인해요. 그 방법이 바로 2.6.26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얘는 동기 TDM이니까 빈 슬롯이 보여요. 근데 얘는 통계적 TDM이기 때문에 빈 곳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소를 할당해준다는 것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소를 할당해줘요. 얘는 동기 비트가 있지만 그래서 얘는 추가적인 비트가 생성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빈 슬롯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소 지정 바로 나오죠. 통계적 TDM에서는 각 슬롯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목적지 주소도 필요하다. 그래서 목적지 주소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얘는 A 거야, 얘는 B 거야, 얘는 D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n개의 출력 쇄선이 있으면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로그 2에 n 비트가 필요합니다. 슬롯 크기는 우리가 주소의 비트수보다는 데이터의 비트수가 많아야지 더 실질적인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이고요. 우리가 동기화 비트는 통계적 TDM만 있지 동기적 TDM만 있지 통계적 TDM은 없었죠. 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로록 넘어가서 8장입니다. 호로록. 네, 교환입니다. 이것은 장치들끼리 연결을 하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환기랑 교환망으로 이루어졌는데 교환망은 교환기라고 불리는 상호 연결된 노드의 열로 구성이 되고요. 교환기는 장치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8.1을 보면 교환망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ABCD로 표시된 거는 종단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여기 이상하게 생긴 거는 교환기입니다. 그래서 교환기는 이렇게 다중 연결 리스트로 막 여러 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교환 방법에는 8.2에 나타난 듯이 회선, 패킷, 메시지 교환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보지 않고요. 여기서 패킷이 가상 회선망과 데이터그램망으로 나눠진다는 거. 이 회선은 물리층에 사용하고 메시지는 응용층에 사용하지만 이 가상 회선망은 데이터 링크층, 데이터그램망은 네트워크층에 사용한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8.1.2에 교환과
TCP/IP 계층. 각 TCP/IP 계층에서 어떤 교환을 쓰는가? 물리층 교환에서 회선 교환을 쓰고요. 이 신호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층 교환은 패킷 교환을 하는데 가상 회선망을 사용을 하고요. 네트워크층 교환은 패킷 교환을 하는데 가상 회선 접근 방식과 데이터그램 접근 방식을 다 사용하고 응용층에서는 메시지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회선교환망부터 물리층이 사용하는 회선교환망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하, 계절성 비염. 자, 회선교환망. 각 연결은 각 링크 중 하나의 전용 채널만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전용 채널만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 회선교환망은 각 링크가 N개의 채널로 나뉜 물리링크로 연결된 교환기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N개의 채널로 나뉜 이 링크가 사실 N개의 채널로 나눠져 있죠. N개의 채널로 나뉜 물리링크로 이렇게 연결이 된 교환기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래서 A가 M하고 통신하고 싶을 때는 먼저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려면 이 모든 교환기한테 나 M하고 통신할 거야 이러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먼저 이 전용선을 할당을 받고요. 네, 전용선을 할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연결이 설정된 다음에 전송을 하고 완료된 다음에는 이제 끝난다는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 회선교환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물리층에서 일어나고요. 자원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지국 사이의 전송은 데이터의 연수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지고요. 데이터 전송하고 주소 지정은 또 별도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설정 단계에서 종단 대 종단 주소 지정이 있어야 된다는데요.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예제 8.2는요, 여기서는 그 회사에서 어떤 지점하고 연결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입력선이 4개가 있고 출력선이 8개가 있죠. 이 출력 8개 중에 4개는 자기 자신 안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각 자신의 지점에서 통신하기 위해서고 이 출력 4개는 또 밖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선입니다. 이제 그 회선교환망을 하기 위해서 3단계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첫 번째 설정 단계, 두 번째 데이터 전송 단계, 해제 단계가 있습니다. 설정 단계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교환기 사이에 전용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M이랑 통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스위치 1한테 나 M하고 연결을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은 이 5로 자신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아니야. 전용선이 있다는 것을 전용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얘한테 요청을 보내요. 나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얘하고 전용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얘한테 요청을 보내고 얘는 M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를 연결이 돼 있어서 A가 너랑 연결하고 싶대 이걸 알려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알면 M이 이 반대 방향으로 A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연결이 설정되고요. 네, 연결이 또 설정되고요. 또 종단이랑 종단 주소 찾기에서 또 단말 시스템 사이에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는 이제 연결을 설정했으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해제는 연결을 둘 중에서 하나 끊고 싶으면 해제하기 위해서 교환기로 또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의 그 효율은 우리가 회선교환망은 연결이 설정되면 연결 도중에는 계속 전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효율이 이런 면에서는 비효율적이지만 지연이 최소화된다는 것에는
지연이 최소화돼요. 그래서 그 대기 시간이 없고요. 지연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결 설정을 위한 지연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이 연결 설정하고 싶다는 보내는 지연 시간, 그리고 연결 설정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신호가 보내지는 시간, 그리고 이 신호가 전송되는 시간, 그리고 그럼 이제 데이터를 보내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간, 그리고 데이터가 전파되는 시간, 그리고 연결 이제 나 해제할래 이렇게 말하는 시간, 그리고 이게 전파되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전체 지연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정에 의한 지연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데이터 전송에 대한 지연, 얘는 회로를 해제하는 지연입니다. 이제 마지막 패킷 교환입니다. 패킷 교환은 예약이 없이 그냥 자원이 요청될 때마다 패킷을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의 유형에는 데이터그램망과 가상훼손망이 있습니다. 데이터그램망은 네트워크의 각 패킷을 별개의 값으로 취급을 하는데 이 패킷을 우리는 데이터그램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킷은 서로 막 다른 경로로 전송이 됩니다. 왜냐면 어떤 링크는 다른 발신지로부터의 패킷을 나르는데 관여를 해서 어떤 패킷은 다른 패킷으로부터의 패킷을 나르는데 관여를 하고 필요한 대역을 그래서 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로로 전송이 되고요. 네, 여기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비연결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기는 연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유지를 하지 않고 여기서는 왜 비연결망이냐고 하냐? 설정이랑 해제 단계도 없고 이 교환기가 연결 상태에 대한 정보도 유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패킷은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바로 여기 라우터에 있는 경로표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환기는 경로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기적으로 수정이 되고 그 목적지 주소랑 상응이 되는 이 출력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주소는 패킷은 목적지 주소를 헤더에 담고 있고요. 교환기는 이 목적지 주소를 패킷은 이 목적지 주소를 헤더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터에 오면 이 목적지 주소를 빙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 주소를 조사해서 이에 맞는 출력 포트를 찾고 출력 포트를 찾으면 이 패킷이 전달되는 동안 또 남아있어요. 목적지 주소를 조사해서 출력 포트를 찾고 여기 출력 포트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효율은 아까 전에는 자원을 전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데 여긴 자원이 필요할 때마다 할당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지연은 패킷은 전송되기 전에 이 교환기에서 또 교환기에서 큐가 있는데 이 큐에서 다른 아이들을 처리하고 있으면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모든 패킷은 같은 경로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연도 메시지 패킷마다 지연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연 시간은 이 그림을 보면 전송 시간 3개 그리고 각 큐마다 지연 시간, 기다리는 시간 2개, 그리고 이 전파 시간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답이 됩니다. 이 큐에서 지연 시간, 처리 시간, 지연 시간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웨이팅 시간을 2개로 나눠줬어요. 이제 가상훼손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배운 물리층의 회선교환망과 데이터그램망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결 설정과 해제 단계가 회선교환망처럼 필요하고요. 자원이 회선교환망처럼 설정 단계에 할당될 수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 또 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패킷에 담겨서 전송이 되는데 패킷 헤더의 주소가 데이터그램망처럼 담겨있고, 이 헤더는 근데 지역 주소입니다. 종단대 중단 주소가 아니라 지역 주소고, 이 주소는 각 다음 교환기랑 패킷이 전송되는 채널이 어떤 것인지 또 규정을 해주고, 이것은 가상 교환기에는 또 이 교환기에 이런 표가 있었잖아요. 이제 여기는 패킷을 어디로 보낼지 아는 가상회선 식별자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 차차 해볼 거고요. 이제 연결이 또 설정이 되면, 아까 전에는 데이터그램망은 서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런 지연식이 달랐잖아요. 이제는 같은 경로를 따라 전송을 합니다. 주소 지정은 전역 주소랑 주소 지정은 하나는 전역 주소고 하나는 지역, 가상회선 식별자입니다. 전역 주소는 발신지랑 목적지는 전역 주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상회선만에서 전역 주소는 가상회선 식별자를 생성할 때만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결을 설정할 때 가상회선 식별자를 만들려고 이 전역 주소를 사용하는데, 뒤에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회선 식별자는 지역 주소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을 실제로 할 때 사용하는 I고요. 교환기에서만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식별자는 교환기에서 교환기로 이동을 할 때 달라져요. 그래서 그림 8.12를 보면, 내가 이 교환기를 들어갈 때는 VCI가 14였다가 나갈 때는 1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계, 이런 회선 교환망에서는 세 단계를 거쳐서 전송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연결을 설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해제해야 됩니다. 여기 중에서 데이터 전송이 가장 쉽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 단계에서는 전역 주소를 사용해서 교환기들이 연결에 필요한 표를 또 만들고, 해제 단계에서는 그 표에서 내용이 삭제되도록 통보를 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설정될 때 어떻게 표를 만드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송은 가상회선 식별자가 아까 전에 설정 단계에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 데이터 보내는데 내 식별자 14거든. 나 어디로 나갈까? 그리고 VCI 뭐로 달고 나가면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너 얘니? 그러면 3번 포트로 나가고, 너 VCI 이제 22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8.13을 보면 VCR을 막 바꾸면서 막 교환기마다 VCI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는 발신지에서 마지막 프레임 목적지로 전송될 때까지 유효하고요. 교환기에서 모든 절차는 동일 메시지의 각 프레임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발신지랑 목적지 사이에 실제 회선이 아니라 가상 회선이 생성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송 단계에서 발신지에서, 그러니까 전송 단계에서 이런 전송이 되게 가상적으로 이렇게 보내질 때만, 그러니까 메시지가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나뉘어서 보내지잖아요. 이 프레임은 이렇게 연결이 설정되면 동일한 경로로 보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결이 설정될 때 이 회로가 생성이 되지만, 이건 가상 회로이기 때문에 연결이 설정되면, 연결이 해제되면 그게 다 삭제되는 것을 아까 전에 말했었죠. 이제 설정 단계입니다. 설정 단계는 교환기에서는 가상 회선에 대한 내용을 생성하는데, 첫 번째 설정을 요청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설정을 요청할 때는 발신지에서 목적지로 설정 요청 프레임을 보내요. 여기서 설정 요청 프레임을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서는 3개의 열만 채워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스위치한테 먼저 설정 요청을 보내고요. 이 교환기는 출력 포트만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열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얘 스위치한테 입력 1번 포트로 14의 식별자를 가진 아이가 들어왔다. 얘는 출력 포트 3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출력 포트 3으로 내보내요. 스위치 2가 받습니다. 받으면 교환기는 또 설정 요청 프레임을 받고 이 세 열이 채워지고요. 얘도 설정 요청을 받고 이 세 열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가 결론적으로 받게 되면, 그리고 이 A로부터 또 프레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B는 입력되는 VCI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VCI를 저장해서 여기선 77인데 이 VCI 77을 통해서 이 프레임은 A로부터 오는 프레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설정을 요청을 받았으면 이제 괜찮으면 확인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확인 응답 프레임은 8.15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8.15를 보면 응답은 발신지랑 목적지에 대한 그런 전역 주소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환기 각 표에서 어디에 그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은 또 77, VCI 77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얘 B의 입장에서는 이 77은 입력 VCI였잖아요. 근데 3번 교환기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출력이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출력 VCI인 거예요. 그래서 채울 때는 출력으로 들어갑니다. 얘도 여기 이번 교환기한테 또 보낼 거 아니에요. 확인 응답을. 그래서 그 3번 교환기는 2번 교환기의 앞 단계에서 선택된 입력 VCI를 포함된 응답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22를 여기서 채워보내고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66을 채워보내고 이 A가 마지막으로 받으면 이 발신지는 목적지 B로 보내는 프레임들에 대한 출력 VCI 번호로 표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신한 사람이 내가 A인데 내가 만약 B로 보낼 거면 VCI 14로 보내는 게 좋아 라는 자기만의 표에 넣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해제 단계는 이제 발신지 A가 해제 요구를 보내요. 그러면 그 목적지 B가 확인 응답을 합니다. 집안 뭐 이렇게 계절성 비염이 심해. 어쨌든 그래서 응답을 보내고 이제 그 해당 내용은 표에서 지우는 거죠. 효율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과사 훼손에서 지연은 설정을 위해서 지연이 있고요. 해제를 위해서 또 지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있고 여기에서 그럼 전체 지연은 설정 지연 그리고 해제 지연 더하기 이 전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것은 각각 똑같은 메시지에 포함된 프레임들이죠. 그래서 전송 시간 3개, 전파 시간 3개를 더하면 이렇게 전체 지연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